막스 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했고,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사람이 칼 만하임이라는 철학자인데, 이분은 사회학자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사회학자라고, 사회학의 말하자면 그 선구자죠. 그 막스 베버 그 동생인 알프레드 베버인가 그래. 동생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알프레드 베버일 겁니다. 그로부터 사사받기도 하고 또 그 이제 만나서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만하임이. 그 막스 베버도 물론 알죠. 같은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살다가 어린 시절 보내서 나중에 더 공부하려고 베를린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죠. 이때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다 독일어를 쓰는데 지장이 없는 그 시대였죠. 그 지역에, 그 헝가리라 하더라도. 그래서 독일 베를린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여러 사람 그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1929년에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라는 책을 씁니다. 이때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만 비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칭찬했던 한 사람이 바로 이전에 내가 강의에 썼던 한나 아렌트도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서평을 쓰고 그랬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이데올로기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이 사람은 그래서 지식사회학이라는 학문 분과를 활짝 열어제친 사람이죠. 지식사회학. 지식이 뭐냐? 지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지대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이데올로기화 됨으로써 그 지식이 그 사회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에요. 이 책이 지금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굉장히 이게 2012년에 김영사에서 나왔어요. 12년에 김영사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데올로기적 사고를 인간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 사고를 통해서 이데올로기적 지식이 생산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계층,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계층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지위에서 형성된 사상과 지식체계를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인간은 자기가 속한 계층, 자기가 속한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지식체계가 자기 속에 내재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현실, 자기가 속한 환경 조건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이. 자, 칼 막스는 그 고급진 귀족들, 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의 삶과 일반 농민들의 삶, 농노들의 삶은 전혀 다른 환경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해석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여유로운 그 귀족들이 만들어낸 지식 체계가 곧 자기들의 계급이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밑에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 지식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엎은 게 칼 막스였는데, 이 칼 만하임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계층이든지 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그 계층에서 형성된 사상과 지식체계에
그 지식들이 내면화된다는 뜻이야. 그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기가 속한 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제? 모든 계층이 다 자기 계층에서 만들어진 지식을 그냥 그걸 가지고 아, 세상은 이렇구나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이야. 캐럿은 가입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누구나 20% 추가 할인. 캐럿 자동차 보험. 세상에 없던 매치, 그 기적을 직관하라. 넥슨 아이콘 매치. 그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 역인데, 이 만하임의 경우에는 지식사회학이라는 그 말에서 풍기듯이 지식이 각 계층별로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지식체계를 갖게 된다는 거야. 다양한 계층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지위에서 형성된 사상과 지식체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계층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야.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말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됐다는 건데, 전도됐다는 뜻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해줄 뿐이라는 거야. 하층민은 하층민대로, 빈민층은 빈민층대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또 이 기득권층은 기득권층대로, 초부자 계층은 초부자 계층에 복무하는 지식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거야.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사고도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어려서부터 그런 계층에서 자랐고 그런 계층에서 살아왔고 그런 계층의 지식체계로 만들어서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불합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상과 지식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것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데올로기적 사고는 자기가 속한 계층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유토피아적 사고는 이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의 불합리한 것, 도대체 이렇게 잘못된 것, 뭐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몰상식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상과 지식체계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이데올로기적 사고를 벗어나서 유토피아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창조적 혁신적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책의 얘기가 그 얘기야. 핵심은 그런 얘기야. 여러 사례를 들었어.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데올로기적 사고와 유토피아적 사고, 또는 이데올로기적 사고라 하더라도 계층별로 다른 세상을 해석하는 체계가 생길 거니까, 그럼 지식체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쌈박질 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내 생각이야. 세계관이 충돌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른 교육이면 돼. 민주시민 교육이 일어나도록 하면 돼. 그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일어나고 정치적 협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의 충돌을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가 그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썩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데올로기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나? 우리 대부분 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사고해야지. 근데 유토피아적인 사고를 전개한 위대한 사상가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살아있다고.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위대한 분들이 많지. 유토피아적 사고를 한 사람. 그러나 지금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꼽아보면, 몇 사람만 꼽아보면 노암 촘스키 같은 사람들. 미국 사회에 대해서 아주 심도 높은 비판적 정신을 가지고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오미 클라인, 내가 한번 소개했죠. 나오미 클라인, 토마 피케티. 왜 세계가 이렇게 불평등한가? 그 불평등의 원인을 말했어요.
이데올로기란 말도 썼죠. 자본과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대안까지 제시했던 분이죠. 유토피아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앤드류 세이어. 이게 전강수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정체, 부자의 정체가 뭐냐. 이것은 결국 뭐 부자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불로소득 때문에 그렇다. 아마르티아센은 여러분이 뭐 이게 노벨 수상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도 출신 경제학자죠. 노벨상을 경제학상을 받았죠. 이 사람 이론은 빈곤, 기아, 그다음에 성 불평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제적 행위자들이 행동해야 하는지 그 합리성에 대한 기준을 지금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아마르티아 센은 그러니까 내가 읽은 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이런 책을 읽고 나도 감동을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합리적 소비를 한다. 즉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capability approach라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인데 그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그랬어. 모든 사람들의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로베르토 웅어 주체의 각성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로베르토 웅어 브라질 출신의 누구죠? 브라질 출신의 그 법학자죠. 하버드 대학에서 그 29살에 종신 교수가 된 사람이죠. 지금도 재직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 구조, 사회적 구조, 법적 질서 이런 것에 대한 현재 체제로는 인류가 오래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 분이죠. 웅거의 이름대로 웅대한 정치 경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법철학자입니다. 그다음에 마사 누스바움은 그 아마르티아 센과 같이 이 법철학자인데 그 capability approach라고 해서 역량 중심의 사회 변혁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개인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복지 체제 이런 것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또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외국인에 대해서만 소개했습니다.